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원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의 식구가 함께 살았었어요. 물론 지금은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남편과 둘이서만 살고 있는 거고요. 저나 남편은 둘 다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둘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면서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말이죠. 평생을 이곳저곳 치이며 열심히 일만 하면 지냈더니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너무 좋아요. 남편도 그렇고 말입니다. 아들은 본인도 의사입니다. 딱히 공부를 열심히 시키거나 부모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봐온 게 있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아들 아이의 꿈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이 미안하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물론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요. 딸아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딸아이는 공부에도 그다지 취미가 없었고 또 공부를 잘했던 부모님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오빠 밑에서 늘 스트레스 받아하고 답답해하는 편이었어요. 하루는 이런 문제로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너 보고 공부하래, 뭘 하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답답하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 줄 알아? 너는 부모님이랑 오빠가 그렇게 잘났는데 할 줄 아는 게 뭐냐? 정말 그 집안 딸 맞냐? 그런 말만 듣는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어? 그렇다고 내 잘못도 아니잖아. 딱히 저희 부부가 딸에게 잔소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뭘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오빠까지 다들 공부를 잘했고 의사였고 또 의대 진학이 목표였으니 그런 집에서 본인만 다르다고 생각할 법도 있어요. 사실 조금 좋은 엄마였으면 그런 딸의 마음을 살피고 세심하게 옆에서 돌봐줬을 텐데 저는 무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창 바쁜 시기이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은 딸을 보고 이제는 괜찮아졌나 보다. 쟤도 철이 드나 보다. 어른이 되나 보다. 뭐 그렇게 막연한 마음 편하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딸아이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사실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긴 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거든요. 딸이 고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학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중에 인생을 훨씬 살아가기 편하니 그 부분을 설득을 좀 해보긴 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완강히 거절하더군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도 엄마나 아빠 그리고 오빠랑 비교만 될 뿐이야.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위해서 가라는 거야.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비교된다고 그런 감정으로 삐뚤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단순히 삐튼 감정으로만 결정한 게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성적 맞춰서 대학만 가면 뭐해? 그러면 일단 등록부터 하고 휴학을 하든 뭘 하든 하자. 응? 얼마나 설득하고 달랬는지 몰라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힘들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설득 끝에 그래도 대학은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 독립할래. 바로 집을 나가서 자취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울에 살고 있고 집도 크고 또 본인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닐 예정인데 자취는 사실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허락했습니다. 대학에 가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거기도 했고 또 딸아이가 저희 부부와 아들과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자취를 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딸아이는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고를 쳤어요. 남자 하나를 만나서 덜컥 임신해버린 겁니다. 딸아이를 믿는 편이었거든요. 속은 썩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자취를 시킨 거였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어디 밖에서 술을 마시다 만났다는 남자와 짧은 연애 끝에 임신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딸아이에게는 어느 정도의 반항심 아닌 반항심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이 엄마가 뭐하고 아빠가 뭐하고 이런 말 그대게 하나도 안 했어. 그걸 왜 안 하는데? 그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걸로 또 나를 판단하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야기하지 마. 사실 이야기할 틈도 없었어요. 딸아이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한 채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집 식구들이랑 저희 집 식구들은 그저 밥을 다 같이 한 번 먹은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은 아주 강렬하기는 했어요. 초반에 저희 집 식구들 길을 죽이려고 그랬던 것인지 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막 나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들은 결혼할 나이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긴 해요. 딸아이가 23이었고 사이가 25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안사돈이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이 책임을 지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책임감 있는 아이 흔하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사고를 친 건데 누가 더 책임감 있고 감사히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남자랑 여자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고 뭐가 다른지, 왜 둘이 사고를 쳤는데 우리 집만 죄인처럼 굴어야 하는 건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다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돈댁이 될 사람들이었고 딸아이가 시댁 식구로 모실 어르신들이었는데 초반부터 너무 사이가 안 좋으면 딸아이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도 아들 이렇게 보낼 생각 안 했으니까 이 정도 요구는 뭐 큰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도 나중에 한다고 미루고 안 하면서 요구하는 혼수나 예단은 또 있더라고요. 리스트까지 적어왔길래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리스트를 확인하고 나서는 더 기가 찼고 말이죠. 가방에 모피코트에 뭐 난리더군요. 어지간하면 저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마디 하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혼수나 예단이 다 악습이라고 생각해서 주고받는 걸 일절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에서 원하시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못 해드릴 것 같네요. 뭐라고요? 못 해드린다고요? 이거 다는요. 제가 거기서 조금만 망설이거나 조금 약하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그 양반 성격상 자기는 그걸 다 받아야겠다고 우겼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것도 몰랐고 또 너무 단호하게 절대 못한다고 하니 그쪽에서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지만 말이죠. 딸아이의 기가 죽기 시작한 건 아마 그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워낙 정신이 없었고 또 딸아이에 대한 배신감이나 실망도 컸기 때문에 딸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물론 엄마니까 그래서는 안 됐지만요. 하지만 딸아이는 집안의 덕을 보기 싫다며 집을 뛰쳐나간 거였는데 혼수나 예단 같은 건 결국은 저희 주머니에서 나간 거긴 했으니 본인도 생각이 많아지기는 했을 거예요. 사이는 본인 조건이나 집안의 조건이 저희에게 한참을 못 미쳤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취준생이야. 25인데 취준생인 게 맞지? 남자애가 25이면 대학생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학을 다닌다는 거, 안 다닌다는 거, 그리고 무슨 대학을 다닌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안 다닌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졸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사는 친구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남들이 다 가는 것, 다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사위는 없었어요. 내가 늘 말하지. 남들이 하는 거, 남들에 맞춰서 사는 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할 거면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내가 엄마랑 아빠가 일해서 숨 막히는 거야. 그런 거 좀 없이 살면 어때? 정말 속 편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러면 평생을 뭘 먹고 살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니들은 뭘 먹고 살 거냐? 부모 필요 없다면서 부모 도움이라도 받을 생각인 거냐? 라고 물었을 때는 또 바들바들 떨면서 절대 아니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사실 당시에는 그런 딸아이에게 화도 나고 너무 괘씸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됩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딸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둘은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이니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뭔가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쉽사리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딸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딸아이는 학교를 휴학했다가 결국은 자퇴했습니다. 임신한 채로 또 나중에는 아이가 있는 채로 학교에 다니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학교만은 그래도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위는 한 직장에 오래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그럴 마음도 없었던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딸아이의 소식을 듣는 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는 촉을 택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아이에게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딸아이에게 섭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저는 엄마니까 자식에게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아예 안 보고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주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딸아이도 연락이 없고 저도 굳이 먼저 나서서 연락을 하지 않던 어느 날 딸아이가 먼저 저를 찾아왔더군요. 엄마, 잘 지내지? 나야 늘 잘 지내지. 너는 잘 지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 그냥 애 키우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오랜만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딸아이를 그냥 그렇게 돌려보낸 게 아직도 너무너무 후회되네요. 오랜만에 본 딸아이는 그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차분해진 거겠거니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많이 지쳐서 그런 거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면서 힘내라고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마저도 받지 않았을 딸아이였는데 그때는 순순히 받더라고요. 사위는 여전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회사에 6개월, 저 회사에 3개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백수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속이 답답해져 왔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하면 딸아이가 자기들끼리 잘 살 텐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죠. 그렇게 차도 먹고 밥도 먹고 손주 녀석이 하원할 시간이 되었다며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보자 하고 일어서던 찰나에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어. 하는 말입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계속 그 말이 걸렸어요. 어딘가 후회를 잔뜩 하는 얼굴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마음에 걸리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슬쩍 그 집에 한번 가봐. 그래도 되나? 워낙 지 집에 오는 걸 싫어했어서. 지금은 그때랑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였다며. 나도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 한번 가봐. 그래서 딸아이의 신혼집으로 가려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청척병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아, 엄마, 나 지금 시댁 들어와서 살아. 라고 말이죠.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에서 돈을 꽤 보태줘서 그래도 세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한 빌라 하나를 얻었었거든요. 그 집은 제가 초창기에 한두 번 가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갔다뇨.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아요. 왜 그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그게... 딸아이는 뭔가를 말하길 상당히 망설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말을 했습니다.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사위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친한 사람이 어디 투자하면 이익이 크게 날 거라고 했다면서 집 담보로 대출 싹 끌어서 받았는데 그게 사기였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그런 지 1년이 넘었다고요. 엄마한테 말할 면목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날도 그걸 이야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막상 만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 그날. 그래서 그런 얼굴이었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내가 너희 시댁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쯤 되니 딸아이가 걱정되더라고요. 그 장난 아닌 것으로 보였던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또 어딘가 귀가 상당히 죽어 보이는 딸아이의 모습도 마음에 많이 걸렸고 말입니다. 제 눈으로 어떻게 사는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엄마 시간 괜찮아? 라고 말이죠. 저는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딸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한우에 조기에 전복에 백화점 과일 바구니까지 정말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갔습니다. 혹여 나중에 안 좋은 소리를 한 소리라도 듣기 싫은 마음과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딸아이를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뭘 많이도 사오셨네. 그런 저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그간 격주했네요. 제 마음입니다. 며느라기가 친정어머니 걱정할까봐 그간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그 이야기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야지 지금 얼마나 놀라셨겠냐고요. 전에 봤을 때 더욱 사람이 뭔가 유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흥이었던 사람이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웃으며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간 격조했다는 말에는 앞으로 자주 보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고 말이죠. 손주를 보고 손주와 함께 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니 사람이 조금 유해진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조금 안심하려던 때였습니다. 엄마 왔어? 방문을 열고 나오는 딸의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안색이 좋지 않은 건 물론이었고 어딘가 운 것처럼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고 무엇보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은 처음 보는지라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너 어디 아파? 꼴이 왜 그래? 라고 말이죠. 그런 제 질문에 대답을 한 건 딸아이가 아니라 안사돈이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몸살기가 심하다고 해서 오늘 어머니 오시면 응석 좀 부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네. 괜찮니? 딸아이는 안사돈의 그런 말에 그냥 고개를 숙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서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몸살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뭐. 그냥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수액이라도 맞아. 병원은 가봤어? 아니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을 것 같아. 내가 제일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몸살은 그렇다 치고 너 다리는 왜 그러는데? 제 그 질문에 딸아이가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슬쩍 안사돈을 한번 보더니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더군요. 얼마 전에 장 보고 오는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그냥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조금 접질렀어. 이건 병원 갔다 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저는 그런 딸아이의 대답에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하기 전에 계속해서 자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 아, 이거 다른 숨겨진 사연이 있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사돈이 다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다른 의심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나중에 저와 딸 둘만 있을 때 다시 물어보던가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나저나 안사돈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제가요? 뭐가요? 애들 집 정리한 거요. 그거 사기당해서 그런 거라면서요. 제 그 말에 안사돈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 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식 새끼들 정말이지 끝까지 속썩이는 데는 뭐 있다니까요. 사돈댁에 죄송하게 됐네요. 아닙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니 제가 앞으로 더 며느리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새끼는 더 정신 차리게 제가 더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거의 억지로 하고 웃었던 것 같아요. 안사돈은 그런 저를 보고 뭔가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건지 잠시 통화할 일이 있다며 방으로 휴대폰을 들고 가더군요. 저는 그런 안사돈의 뒷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가 방 문이 닫히자마자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사실대로 말해. 라고 말이죠. 딸아이는 순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뭔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제가 말했어요. 너 엄마가 바본 줄 알아? 사실대로 말해. 그게... 너 왜 아픈 거야? 다리는 또 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집 정말로 김서방이 사기당해서 날린 거 맞아? 다 사실대로 말하네? 제 그런 다그침에 딸아이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아마 제 심정은 딸 가진 부모들이라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를 매일 괴롭혀. 그렇게 시작된 딸아이의 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딸아이에게 그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손이 떨려왔거든요. 사실 그 집은 남편이 날린 게 아니라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날린 거야. 딸아이의 시어머니와 사이가 함께 되지도 않는 사기를 당해놓고
자기가 뭐라고 하니까 감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대든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살이가 시작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괴롭힘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원래도 나한테 잘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로 살 때는 자주 보지는 않았으니까 참을만 했는데 같이 살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 그리고 이제는 폭력까지 쓰시고. 폭력이라는 말의 순간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딸아이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도 운 것 같이 퉁퉁 부은 얼굴도 다 설명이 한꺼번에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너 다리는? 절고 있던 딸아이의 다리 말입니다. 제 그런 질문에 딸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결국 이성을 놓았던 것 같아요. 어제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 굼뜨다고 내 다리를 걷어찼어.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성을 놓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 속을 썩일 때도 손 한 번 대지 않고 키웠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그런 짓을 하다뇨. 정말 눈이 돈다는 건 이럴 때 쓰는 표현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뭐?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엄마한테 이런 말하기 너무 면도 안 서고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 소리치고 나온 게 부끄러워서 그동안은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는 딸아이를 보고서는 정말 살이라는 게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통화가 길어졌네요. 제가 지금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집에 더 있다 가실 건가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말하며 나오는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옆에 있던 과일을 집어 던졌어요. 태어나서 제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본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고상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안사돈, 이게 무슨... 내 딸을 때려? 어? 네가 뭔데? 그것 또한 제가 처음 내보는 크기의 목소리였어요. 의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소리를 그 정도로 크게 질러본 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들 저를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병원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성을 잃은 모습을 봤으면 정말 놀랐을 거예요. 얘가 그래요? 그 정과는 순식간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순식간에 표정이 굳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딱 끼더군요. 얘가 그러더냐고요. 다시 한번 묻는 그 뻔뻔함에 저는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치며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마 일평생 누군가에게 폭력을 써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거고 말입니다. 그래, 내 딸이 그러더라 이년아. 라고 말이죠. 엄마, 아우, 이 미친년이. 놀란 딸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와 저를 향해 날아 들어오는 안사돈의 욕짓거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안사돈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 죽고 나 죽자 딱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내 딸을 때려, 어?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지. 맞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그래, 너도 맞을만 하니까 나한테 맞는 거다. 알겠냐, 어?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지금 내 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럼 내가 안 미치고 배기겠냐, 어? 야! 안사돈도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고성과 폭력이 오고 갔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히고 그랬습니다.
딸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나? 안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확 밀치는 바람에 제가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딸아이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 딸아이의 모습에 안사돈도 순간 너무 놀란 듯 보였어요. 딸아이를 멍한 얼굴로 잠시 쳐다봤으니까요. 그런 안사돈에게 딸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의 그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모든 행동을 참아가며 산 건 우리 부모님 보기도 낯이 안 섰고 또 이러나 저러나 내 새끼한테는 엄마 아빠 다 있는 가정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던 거였어. 근데 지금 우리 엄마를 건드려? 건드리면 네가 뭐 어쩔 건데? 네가 뭐 어쩔 수 있는데? 안사돈은 순간 조금 쫀 것 같아 보이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어쩐 건지 오히려 당당한 척 배를 내밀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안사돈을 가만히 보던 딸아이가 비장한 얼굴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간 나한테 해온 모든 짓을 내가 어디 기록도 안 하고 증거도 안 남기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보같이? 딸아이의 그 말에 안사돈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파리해지더군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안사돈이 그간 우리 딸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본인이 저럴 정도면 보지 않아도 비디오였어요. 뭐라고? 당신이 그간 나한테 했던 폭언들 다 녹음해뒀고 문자들도 다 정리해뒀고 맞을 때마다 착실하게 병원에 가서 사진 다 찍고 진단서도 다 끊어놨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딸은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의사라 지나치게 공부를 잘해서 그랬던 거였지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는데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턱 하고 붙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 생각은 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여기서 이러고 사니까 멍청한 줄 알았던 거죠. 그들이 말입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응?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그만큼 많으니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란다고. 안사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깨달은 듯 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자신이 했던 일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안사돈의 모습을 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뒤통수를 한 대 더 후려 갈겼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유! 아프냐? 어? 그런데 어떡하냐? 지금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망하게 하는데 앞으로의 내 인생을 다 바칠 거라고. 정말 악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철면피인 사람도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악을 쓰고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하면 무서울 수밖에요. 안사돈도 그런 것 같아 보였고요. 어디 한번 해봐. 누가 겁낼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그 집 거실에 있는 집기 몇 개를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딸아이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뒀습니다. 딸아이에게 짐을 싸게 하고 때마침 하원한 손주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 미안.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나고 손이 떨려와서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정말이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나중에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같았으면 절대 운전을 못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와 남편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그간 딸아이가 모아온 자료를 대충 봤습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나서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딸아이도 자꾸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온 인맥을 동원해 가장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길, 그리고 가장 크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사위새끼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달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더군요. 지가 뭘 잘했다고 화를 내는 건지, 남편이 받아서 내가 너라고 가만둘 것 같으냐 하는 엄포를 놓고 나서야 입을 다물더군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딸아이에게는 연락이 오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물론 제가 그 집을 찾아가서 폭력을 쓴 걸 저쪽에서 문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재판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쪽에 불리할 정황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오랫동안 딸아이가 증거를 모아온 게 너무 많아서 그쪽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날렸다는 돈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건,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형사, 민사 가리지 않고 소송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 소송이 일단 3개였어요. 이혼 소송과 그동안 우리 딸아이에게 저질러온 폭력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그리고 사기로 인해 날린 저희 부부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까지 말입니다.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사돈네는 그리고 사이놈은 끝까지 저희 부부가 뭘 하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하지 않은 거고 나중에는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덜 괴롭힐까 싶어서 이야기했었는데 나보고 미친년이라더라. 너 같은 거한테 그런 부모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상상도 정도껏 하라고. 안 믿어줬다고 말이죠. 얼마나 딸아이를 개무시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그 집 거실에 있던 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년의 머리채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식구들은 정말로 저희 집이 의사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안사돈이 연락이 왔거든요. 사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누군지 모르고 받았었어요. 만약에 누군지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 줄도 모르고 너무 결례했습니다.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주면 아들놈 데리고 가서 같이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태도에 더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면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보는 사람들은 더더욱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건데 말이죠. 멍청해서 그건 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 빈말 아닌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인생을 걸고 당신네 인생 망하게 하겠다는 말. 저는 제가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 밖으로 했던 결심 중에 못 지켰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모범생들이 그렇거든요. 목표를 한번 정해두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만 보는 거. 그리고 정말로 제가 그런 성격의 사람이기도 했고요. 한참을 미안하니 용서해달라느니 했던 안사도는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저의 태도에 결국은 끝에 독하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진심으로 반성해서 용서를 비는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역시나더군요. 사이도 집 앞으로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무릎을 꿇더군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장모님 장인어른 손주의 아빠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한테 다 물어내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일어서지도 못해요. 이혼은 해주겠으나 위자료나 합의금 그리고 사기로 날린 돈, 민사소송만은 그만둬 달라고 말이죠. 양육권이고 뭐고 달라는 건 다 줄 테니까 소송은 다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이지 그럴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옆에서 다잡게 했습니다. 네가 그간 당한 짓을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자기네들이 고용한 변호사에게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더 불리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저희 쪽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난 건 재판장에서였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저희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백히 그들이 잘못한 일에 게다가 저희 쪽 증거도 너무 많았고 또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까지 오르르 썼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들은 재판 당일에 변호사를 우르르 대동하고 나타난 저희를 보고 상당히 놀란 듯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에 변호사를 몇 명씩이나 쓰는 일도 잘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작정하셨구만. 그걸 이제 하셨어요? 저희한테 받아내는 돈보다 변호사 비용으로 쓰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셨겠지만 우리 집에는 돈이 많아요. 이런 거에 안 아껴도 될 만큼 말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당신들 나락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돈을 얼마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요. 아마 그들은 겁을 먹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안사돈의 표정에서 살짝 그런 게 스쳐 지나가는 듯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돈 많고 시간 많고 게다가 그쪽이 명백히 잘못한 일이었으니 저희를 절대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을 지켜본 그쪽 집안 사람들은 다급해졌습니다. 너무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승소를 하면 저희 변호사 비용도 일부 그쪽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라는 건 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돈 다 드리고 나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이 나이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죽을 때까지 눈앞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게요. 번갈아가며 찾아와서는 읍소를 하며 울더군요. 사실 저는 마음이 하나도 약해지지는 않았는데 딸아이는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마음이 남아서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우리 애아빠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용서해 주자고? 아예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자고 합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그 정도로 밟지 않아도 언젠간 망할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사실 저는 정말로 끝까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 때문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고 망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의 인생을 개 박살 내버리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그만 쉬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재판 때마다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계속 보고 소식을 듣는 게 딸아이에게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 거기서 더 하는 것 또한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드니 멈출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딸아이의 말처럼 그렇게 막대먹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우리가 끝까지 밟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망하게 될 거라는 그 말도 어딘가 믿음이 갔고 말이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꽁으로 해준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충분히 타격이 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은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지만 소송 그냥 가실래요?
제 이 말에 그냥 그만큼 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소송에 가면 저희가 이기게 되면 물어줘야 하는 돈이 훨씬 수배로 더 많다는 것쯤은 이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은 그들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았어요. 뭐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한 것도 있었지만 쥐 죽은 듯이 살겠다던 사위가 그 약속이라도 지키듯 정말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소문이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도 이미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로 소문이 다 나서 그 동네에서도 이사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다시는 그 집안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갔다더군요. 저희에게 돈을 다 물어주고 서울보다는 지방에 집을 얻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겠지만 소문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사위는 다시 한번 결혼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안사돈이라는 작자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말입니다. 그 새 며느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딸아이처럼 도와줄 든든한 친정이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글 하나를 남기고 갔다더군요. 그 글이 그 동네에 돌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듯 다시 이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친정 식구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정말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정말로 겁을 먹은 것도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저희 선에서 끝을 내버렸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완전히 밟아버렸다면, 다시 살아볼 희망조차 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쫓기든 야반도주하고, 그리고 그 새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을 피해서 말이죠. 그리고 경찰 조사도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괴롭혀서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걸 그 새 며느리가 구구절절 다 기록해두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번에는 합의나 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요. 경찰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희 딸도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혹시 참고인 조사를 하면 해줄 수 있냐고 물어서 저희 딸은 100번 1000번이고 그럴 수 있다고, 뭐든 도와드리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사돈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승낙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그 집 식구들을 다시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합의해주지 말고 끝까지 밟아버렸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이죠. 한때 안사돈이었던 그 여자는 순간 욱하는 듯 보였지만 다른 말을 하지 않더군요. 할 수가 없었겠죠. 거긴 경찰서였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증언을 할 것, 자료를 제출할 것, 아무튼 그 집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누군가를 괴롭힌 걸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그 정도의 형이 나오기 힘들다는 말을 전달받고 나니 그래도 하늘에 있는 그 여자분이 조금이나마 한이 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만약에 우리 딸이 계속해서 그 집에 살았다면, 내가 그날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알지 못했다면 그 일이 우리 딸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막대한 건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그게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그냥 한 말 행동에 엄청나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요즘은 딸아이와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 못했던 엄마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다시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 그냥 그 일을 전화 위복 삼아서 저희가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아이와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말입니다. 그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서로의 진심도 많이 나누고 말이죠. 무엇보다 어린 손주가 중간에 있으니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랑 평생 했던 이야기보다 이번 몇 개월간 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동안 엄마가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야. 딸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여러 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 전보다 많이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딸아이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번역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 너 원래 외국어에 관심 많았어. 그랬어? 그럼 너 어렸을 때 맨날 단어장 보면서 눈빛 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둘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가고 있어요. 아마 언젠가 우리 가족은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또 살아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가족이 정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지까지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못된 인간들이 그렇게 망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사람들이 조금 못된 짓을 하고 싶을 때 망설이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덥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요즘 참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글이 푸념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이야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하나 낳으면 그래도 애를 낳았네 하는 분위기고 둘만 낳아도 엄청 다산한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제가 젊을 적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당장 제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고 저는 4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동네 살던 집 중에 형제가 셋이 안 되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애들을 많이 낳는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는지,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전부 잘 먹고 잘 입힐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형제들과 사이는 좋은 편이었고 나이 먹어서도 형제들 생각해보면 그래도 형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저 혼자인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때는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쑥쑥 잘 큰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는 가구들이 많았던 거겠죠. 하지만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 건데 애들은 혼자 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도 이왕 내 욕심으로 낳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옷도 예쁘고 깨끗한 것만 입히고 싶고 먹을 것도 건강하고 몸에 좋은 것들만 먹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의 저는 딱히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많은 형제들 때문에
빵 한쪽 먹는 것도 아끼고 아껴야 했으니까요. 장녀라고는 해도 아들을 더 중요시하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아버지는 새 옷도 맛있는 음식도 둘째였던 남동생에게 먼저 줬고 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밥 더 먹고 싶은데 승기 말고 놔주면 안 돼? 안 된다. 네 동생 빼빼 마른 거 보이지 않니? 네, 알겠어요. 아빠,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나도 승기처럼 문제집 사줘.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쓸데없는 거에 눈독 들이지 말아라. 어린 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제 동생한테 양보할 줄 모르고 말이야. 저랑 동시대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여성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저희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지금이야 아들 하는 게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잘 키운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도 있지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아들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저희 옆집 친구는 밥상도 못 써서 늘 자기네 엄마랑 바닥에다 그릇을 놓고 밥을 먹고 그 친구의 동생이었던 남동생과 친구의 아빠만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이곳저곳에서 남동생인 둘째가 더 편애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지금이야 그냥 그럴 때도 있었지 하고 넘기지만 왜 어릴 때는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어느 날엔 왜 맨날 아빠는 동생만 맛있는 거 주고 예쁜 옷 줘? 하면서 울다가 동생을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에게 어디 기집애가 귀한 아들을 때리냐면서 그 배 이상 혼났죠. 밤에 엄마 품에 안겨서 훌쩍거리다가 간신히 잠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빠, 미워. 엄마, 아빠 이상해, 엄마. 울지 말아라, 승아야.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좀 참아라. 참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야. 네가 누나잖니. 누나라고 다 참아야 해? 그런 법이 어딨어? 아휴, 고집도 참. 서러웠던 건 엄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저 아빠 말이 옳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고집도 주관도 강한 아이라 생각하셨어요. 엄마의 말을 듣다 보면 제가 꼭 마치 나쁜 아이가 된 것만 같았어요. 그랬기에 언젠가부턴 엄마에게 불만 털어놓는 걸 그치게 되었죠. 사실 남동생을 편애한다고 해도 집이 잘 살아서 남동생이 누리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제게 왔으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했기에 거의 모든 지원이 둘째한테만 가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생들은 정말 막말로 콩조가리 하나 얻어먹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가정 환경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불만도 가지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집이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둘째만을 챙기고 나머지 자식들은 방치하는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한창 그런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는 부모님 앞에서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요?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이날이었어요. 집이 가난했기에 당연히 선물 같은 건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미소에 저희 모두 내심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꺼낸 건 장난감 딸랑 하나였어요. 바로 승기가 갖고 싶다고 했던 장난감을 사왔더군요. 저나 다른 동생들의 선물은 없었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눈물이 바로 맺히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늘 둘째만 챙길 수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참으라 해서 참았다고요.
근데 어쩜 늘 이런 식이세요? 이럴 거면 저 나가 살래요. 뭐라고?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럼 다 큰 네가 선물을 굳이 받아야겠다는 거야? 어째 클수록 넌 어디 그런 철부지 같은 말만 해대는 거야? 아, 그래. 선물이든 뭐든 그리 갖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사. 나가서 네가 벌어 사라고. 아버지가 중학교 소녀한테 던진 말은 참 가혹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형편이 안 돼서 하나밖에 못 사왔으니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차라리 마음이 풀렸겠건만 저렇게 절 못된 아이로 만들고 기어이 내쫓으려는 아버지에게 너무도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언니가 울면 나도 슬퍼. 맞아. 우린 괜찮아.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오죽하면 우는 절 붙들고 셋째와 넷째가 저리 말해주곤 했죠. 동생들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좀 달래졌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딱히 큰 갈등 없이 지냈어요. 집을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딱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도 집 근처에 없었기에 다른 지방으로 가야 했어서 사실상 독립 아닌 독립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얘기를 부모님께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공장에 들어간다고? 그래, 어차피 여자가 고등학교 나와봤자 뭐하니. 공장 가서 둘째 학비에 보탬이나 대라. 아이고, 그래도 어린 나이에 공장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승아야, 꼭 그래야겠니? 여보, 우리 승아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지금 우리 집 형편 어떤지 당신 몰라?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무슨 여자의 고등학교를 보내? 제정신이야? 알겠어요. 화내지 마요. 엄마는 그래도 절 안쓰럽게 여기셔서 나름대로 한마디 하셨지만 아버진 예상한 대로셨어요. 가슴은 쓰렸지만 차라리 아버지 반응을 확인하니 얼른 나가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부터 별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먹고 살 돈을 빨리 벌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젊었을 적 공장 일은 진짜 누가 일하다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득 찬 공장, 극히 적은 휴식 시간. 저도 정말 몇 번을 쓰러질 뻔했는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습니다. 한 번 돈을 받고 그걸 저축을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느껴져서 그나마 그걸 보고 견딜 수 있었죠. 그리고 가끔 그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라면 재미였어요.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더군다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어요. 승희 씨는 나이도 어리고 일도 힘들 텐데 그래도 힘든 티를 잘 안 내네. 일이 할만한가 봐? 아, 저요? 그냥 그래도 여기 있으면 돈은 벌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 그건 그렇지. 나도 나이 들어 일하는 건 힘들어도 돈 버니까 그 맛으로 일해. 휴식 시간에 잠깐 대화를 하다 보면 공장엔 나름의 여러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떠밀리듯 공장에 온 여자애, 허리가 아프셔도 남편, 아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하시는 아줌마, 심지어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 일을 하겠다고 오셔선 힘겹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몰래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게다가 공장에서 일만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일찍 집을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형제가 배는 많은 팔남매였으니 그럴만도 했죠. 서로 힘들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각자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도 잘 알고 있고 공감도 잘 되고
정말 지칠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사실 나이가 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한데요. 그날은 제가 몸이 많이 아픈 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전날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허리부터 시작해서 온몸 곳곳이 송곳에 찔린 것처럼 아파오는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반장님, 오늘은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제 자리 다른 분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참아보려 했는데 정말 아파서 그래요. 몸이 아프다고? 그건 며칠 전에 말했어야지. 안 돼. 지금 승아 씨 말고 일해줄 사람 없어. 얼른 자리로 가. 최대한 일찍 끝내. 그럼 나도 상황을 봐줄 테니까. 작업 반장님의 목소리엔 냉기가 흘렀어요. 전혀 빼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정 컨베이어 벨트로 갔고 같이 일하시는 아줌마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하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장시간 일을 하니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하면서도 눈앞이 뿌해질 정도로 머리가 어질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신물이 올라오는 걸 계속 삼키고 있었어요. 차라리 쓰러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만 눈꺼풀이 감기면서 시야가 컴컴해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전 응급실에 있었고요. 그리고 옆엔 좀 놀라운 얼굴이 있었어요. 승아 씨,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아직도 아파요. 의사분이 왔다 가셨는데 열이 많이 났다고 했어요. 아직 일어나면 안 돼요. 조금 더 쉬어야 해요. 수납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처리했어요. 남편과 당시 친한 사이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기가 어찌나 따스하던지 순간 저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 꾹 맞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레 남편과의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고 연애는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를 막 오래 한다기보다는 거의 나이가 차면 바로 결혼을 하는 시기였고 당시 제가 21살, 남편이 23살이었습니다. 결혼도 지금처럼 늦게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바뀐다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가난했고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공장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도 영원한 내 편이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일 힘드니까 몸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알겠어. 고마워, 당신. 당신도 저번처럼 쓰러지면 안 되니 조금이라도 힘들면 말해.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지만 행복했어요. 가진 게 많이 없어도 서로를 위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더군요. 또 원래의 부모님과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벗어나서 나만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였음에도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꼭 낳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에 대해선 남편과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빨리 낳고 싶진 않아. 그리고 낳으면 딱 한 명만 낳고 싶어. 왜? 보통 결혼하고 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빨리 애를 낳긴 하잖아. 당신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여보. 나는 그렇게 빨리 애 갖고 싶진 않아. 우리가 아직 한창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일단 임신을 하면 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잖아. 적어도 애 키울 돈은 벌어놓고서 뭐라도 하고 싶어. 그리고 애를 낳더라도 막 3남매, 4남매 이렇게 낳고 싶지도 않아. 저는 딱 외동딸이든 외동아들이든 한 명의 자식만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조금 실망스러운 기색이었어요. 남편은 거짓말 좀 보태서 축구팀을 창단해도 될 정도로 애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가 있기에 의지되는 것도 있잖아. 외동은 너무 외롭지 않겠어? 나는 자랄 때 형제들이 있어서 그래도 외롭지 않고 좋은 기억들도 많았는데. 저도 형제가 있기에 형제가 어떤 면에서 의지가 되는지는 알았지만 그 의지보다도 형제가 있기에 제가 못 받고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먼저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애를 많이 낳고 키워봤자 분명히 어느 한 명은 소외된다. 나는 사남매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런 거 느끼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벌이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잖아. 애 여럿 낳으면 아이들 키우는 값도 만만치 않아.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한 명만 낳아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한 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해보자. 남편과는 아이 계획 문제로 처음 갈등을 겪게 됐어요. 이 문제가 사실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서로의 가치관이 얽혀있는 문제이다 보니 더 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애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의견을 고수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실제로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말대로 하나만 낳길 잘했어. 라고요. 자식 하나 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살면서 고생했던 것보다 애 낳고 고생한 게 더 컸습니다. 특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값이 너무 컸습니다. 새 옷 사주고 분유 사 먹이고 조금 컸을 때는 장난감도 사주고 게다가 저희 외동아들이 아기 때부터 워낙 말썽꾸러기였던지라 정말 아주 잠깐만 눈을 떼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기어가 있고 그거 간신히 붙잡아 와가지고 옆에 앉혀두면 또 잠깐 주의를 뗀 사이에 다른 곳으로 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찾느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드니 덕분에 동네에서 장난꾸러기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우리 윤기 엄마는 힘들겠어. 윤기가 지금도 저리 뛰어다니는데 나이 들면 아주 못 잡겠어. 어쩌면 좋아. 네, 그러긴 하네요. 윤기야 도로로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차 다니니까 위험하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정말로 뛰어다니는 아들 잡느라 시간이 다 가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애 돌보는 게 피곤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발음도 잘 안 되는 입모양을 해가지고는 엄마 하며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면 그 모든 피곤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손주가 생기니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저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신 건지 제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집에도 가끔 놀러 오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손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전처럼 냉랭하게 대하지 않고 그냥 손주와 시간 보내시게 냅두곤 했어요. 우리 윤기는 어쩜 이리 이쁠까? 아마 윤기 너는 나중에 크게 될 거다. 내가 동네 사주쟁이한테 윤기 생년월일 넣어봤는데 애가 그릇이 크다고 하더라. 뭐가 되어도 반드시 된다고. 아버진 종종 저런 말씀을 하시며 손주를 이뻐해주곤 했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면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산만하긴 해도 똑똑하고 한글도 빨리 뜨길래
정말 나중에 커서 뭐라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에겐 모든 걸 바치면 안 되는 걸까요? 과한 기대는 금물일까요? 왜일까요? 중학생 때부터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반 애들을 때리거나 어떤 때는 자기가 맞기도 했죠. 그때까지도 아니랬습니다. 그냥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흔히 하는 친구들 사이의 기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넌 대체 왜 이렇게 싸우고 들어와? 어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런 거야.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이 퉁명스레 말하고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니 뭐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윤기 요즘 왜 그러지? 사춘기라서 그런가? 저 나이 때 남자애들은 원래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거야. 나도 형제들이랑 그랬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겠지? 그치? 믿고 싶었어요. 그저 사춘기 남자애들의 흔한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실제로 아들은 밖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긴 해도 저희에게 특별히 반항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아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안녕하세요. 저 윤기 담임 선생님입니다. 윤기가 반에서 돈을 훔쳐서 어머니께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통 애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못 키운 부모 잘못이라고 하니 저희가 아들을 키운 방법이 분명 잘못되었을 테고 그간의 방임 역시 그러한 잘못된 교육 중 하나였겠죠. 겉옷을 입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향하는데 심란한 마음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미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절 보자마자 멱살을 잡을 듯 몰아붙였어요. 이보세요.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나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돈을 훔쳐요? 집에서 그래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아주 교도소를 들락거리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윤기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라. 그날 교무실에 가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요. 아들이 잘못한 사건이란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돈이 필요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해. 지금이야 엄마가 이렇게 막아주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없어. 응? 알았지? 얼른 알았다고 해. 아들 손을 잡고 학교를 나온 날 애원하다시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끝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아들을 쉼없이 보며 그래, 한 번이야. 한 번일 거야. 두 번은 그러지 않겠지. 라며 애써 불안으로 들끓는 속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저의 바람과는 다른 길만을 착실히 밟아나갔습니다. 일주일에 5번을 아들 녀석 학교에 불려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이어야 남편한테 안 들키게 저만 알고 있지. 계속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얼굴이며 몸이며 눈에 띄는 상처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도 나중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사실상 문제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온 집안이 다 뒤집혔죠. 내가 너 학교에서 그런 짓 하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줄 알아? 어디서 그런 못돼 처먹은 양아치 짓거리를 배웠어? 엄마랑 아빠가 널 그렇게 길렀어? 어? 똑바로 말 못해? 여보, 그만해요. 윤기도 그쯤 하면 알아들었을 거야.
벌써 윤기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진짜로 이런 짓 안 하겠지. 윤기야, 그럴 거지? 응?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뭐? 너 지금 부모한테 그 말버릇이 대체 뭐야? 다시 말해. 어디서 감히 아들놈이 애비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나갔어야 하나 싶어요. 하지만 일단 그때 저는 당장 아들을 때려 죽이기라도 할 듯이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말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자식이 조금 말썽 부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남들이랑 똑같이 문제 안 일으키고 평범하게 살 거라는 그런 기대였죠. 남편의 동생들 중에 학창시절 막 나가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이 꽤 오랜 시간 우중충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내 아들만큼은 그런 놈으로 안 자라게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죠. 그날 제가 말렸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그날 집에 있던 쌀이 빗자루라도 하나 부러뜨릴 기세로 아들을 혼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아들이 도를 넘은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죠. 그날은 저희 엄마의 생신이라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아들을 예뻐하셨고 중간중간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윤기를 더 안타까워하셨어요. 엄만 아들의 밥 위에 고기를 하나 얹어주시며 말하셨어요. 윤기야,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우리 윤기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네. 아참, 다음 달 윤기 생일이지? 할머니가 미리 돈 줄게. 이거 받아놓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어. 할머니가 가난해서 네 엄마 어렸을 땐 돈을 많이 못 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윤기한테 많이 주고 싶네. 우리 강아지 요즘 엄마 아빠 속을 썩인다고 하던데 이젠 말도 잘 들을 거지? 네. 저희 엄마가 아들을 살펴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에도 아들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네라는 대답 말곤 하지 않더라고요. 내심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가 형편이 넉넉해서 주는 돈이 아닌데 어렸을 땐 그리도 할머니한테 싹싹하게 굴었던 내 아들이 갑자기 변해도 너무 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꾹 참고 갈비탕을 입안에 우걱우걱 집어넣었죠. 밥을 먹는 내내 아버지도 기류가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은근슬쩍 밥 먹는 내내 윤기의 안색을 확인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로 화가 많이 나버렸어요. 아들이 할머니가 준 돈을 그대로 들고 가 그날 담배와 술을 샀기 때문입니다. 걸리지 않겠다고 저희 몰래 담배를 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남편과 마주하자마자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손을 올리고 말았어요. 너 이놈 자식, 어른 앞에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어. 그것도 네 애비 앞이다 이놈아.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면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우리 속 썩이려고 태어난 거야? 네 걱정으로 말려 죽이려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아, 나 좀 냅둬요. 담배 좀 핀 게 어때서요? 그리고 왜 태어났냐고요? 당신들이 낳아놓았잖아. 그러니까 태어났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줄 알아요? 남편과 아들의 말싸움엔 가시가 가득했고 전 옆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 오열하듯 울었어요. 그 뒤로 저희 집은 눈에 띄게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시간을 맞춰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곤 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 과일 먹을래? 이번에 딸기가 싱싱해서 샀는데 맛있더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대화의 문을 닫은 것처럼 저든 남편이든 그 누구랑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이 대꾸가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괜찮았던 것은 아닙니다. 밤에 가끔 속이 답답해서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어릴 때 아직 착했던 아들이 생각나서 혼자 길에서 울다가 들어온 적도 있었죠.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때까지는 아직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보니까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어른이 된다면 알아서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야말로 내가 알던 내가 사랑하던 그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아들이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저의 희망은 풍비박산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만한 이야기를 하나 꼽자면 아들이 대학교에서 만난 또래 여자애랑 연애를 했나 본데 그 여자애랑 사고를 치고 연락을 안 받았는데 아들이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학생 부모님이 저희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아무 말이 없어서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됐고요. 당신 아들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내가 아주 갈갈이 찢어 놓을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당시 아들은 저희에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죄송스러웠는지 그날도 저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지었어요. 아무튼 아들의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남편은 이제 거의 아들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걱정을 하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늦게 들어오기는커녕 아예 외박을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여보, 윤기랑 연락돼?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이 녀석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내비둬. 그 녀석이 언제 집구석에 제대로 박혀 있었던 적이나 있어? 죽지나 않았으면 됐지. 여보.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와 다르게 그때는 저희도 처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번 돈을 합쳐서 남편이 사업을 했고 그때 차린 회사가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수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허한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옷, 좋은 음식들만 먹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별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몸도 편해졌거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남편이 제가 혼자 집안일하는 게 힘들까봐 매주 가정부까지 불러줬고 가끔 시간이 나면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면서 겉으로 보이는 때깔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 아들이 어렸을 적 조금은 가난했지만 새 가족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이 말이죠. 지금은 아들이랑 거의 연을 끊고 있습니다. 연을 끊기 직전 아들이 벌였던 마지막 사고 때문이었죠. 남편이 일 때문에 일부러 출금을 해서 꺼내둔 현금 3천만 원을 아들이 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남편은 이번에 잡히면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 대체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어디를 갔는지 걱정이 돼서 매일 잠을 못 잤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아들이 왔을까 싶어 이곳 저곳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도 해봤고요. 너 윤기 친구지? 혹시 윤기랑 연락하니? 안 한다고?
그래, 알겠어. 혹시 윤기한테 연락 오면 꼭 아줌마한테 연락 주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윤기 행방은 몰라서요. 아마 연락은 못 드릴 거예요. 지금껏 아들이 하루 이틀 정도 아무 말 없이 안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정말 행방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아들이 한 달 이상 보이지 않자 그때는 티는 안 내려고 해도 조금 걱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윤기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걸까?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혹시나 경찰한테 새벽이라도 전화 올까 1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며 하루빨리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기를 2달 정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고 저는 집에서 아들 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었죠.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알릴 새도 없이 슬리퍼를 구겨 신고 경찰서에 갔어요. 어쩐지 그 사이에 수척해진 것 같은 아들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아이고, 이 녀석아. 그렇게 도망을 가면 어떡해. 엄마 아빠 걱정할 거는 생각도 안 했니? 눈물이 쏟아져서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분들이 옆에서 저를 달래주는데도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도 연락을 받았는지 양복 차림으로 허겁지겁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 옆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서는 아들 녀석 뺨을 내려쳤죠. 이 빌어먹을 놈! 남편도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셋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집에 도착하고서도 불안할 정도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오랜만에 새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간만에 맛있는 것 좀 해먹읍시다. 여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윤기는?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얼굴로 밥은 됐고 당신도 여기 앉아봐. 윤기, 너도 앉아라. 라며 거실에 저희를 모두 앉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널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다. 네가 훔쳐간 3천만 원은 그나마 네 애비로서 마지막으로 책임지기 위해 준 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들도 남편도 표정 변화가 없는 와중에 저만 난리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애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마 아들이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간 시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말릴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들을 계속 품에 안고 사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더 엇나가게 만드는 거라는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정말 잘 키워보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차라리 남들처럼 자식을 한 4-5명은 낳을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명 사고쳐도 나머지 자식들 보고 미안이라도 얻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소연이라도 하겠죠. 나이 먹고 늙음악 할머니가 되니까 솔직히 돈도 뭣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면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자식들 안고 가는 모습이나 내 또래 늙은이들이 자식 가족들이랑 외식이라도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부러워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다른 집은 명절에 자식이며 손주며 북적북적한데 우리 집은 명절에도 저와 남편밖에 없으니 쓸쓸하고
만약에 당장이라도 신혼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힘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셋 이상은 낳고 싶습니다. 사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니 느끼네요.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요. 망나니도 내 자식이라고 여전히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죽는다고 그 녀석이 정신이라도 차릴지. 참 인생이란 게 원래 이리도 허망한 겁니까?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 남편은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해서 저희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늙은이의 욕심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리 간절한 마음이 드는 한편 지금껏 아들 녀석이 어떻게 굴었는지 알고 남편 역시 정말 아들이 미워서 이토록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절망스러워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퍽퍽 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자식 농사 잘 지으세요. 저처럼 이 나이 먹고서까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한처럼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 아이는 안 낳았지만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요새 아무리 세상 어렵고 하나 낳아서 잘만 기르는 게 좋다고는 해도 적어도 2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